동행 시험입니다. 자, 시험에 그렇게 크게 과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의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접 강경 직시간제에서 불법 방법에 하나는 손실보상이 규정되어 있고 하나는 손실보상이 규정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직접 강제와 직시강제의 차이부터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직접 강제와 직시강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뭘 전제하고 있다고? 의무불행이죠. 직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있어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의무를 명하지 않는 거죠. 직접 강제는 의무 불행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의무 불행을 전제하는 직접 강제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규칙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의무를 명했는데도 함액을 불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는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의무를 불행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강제로 들어온 것이 자신의 책임 범위를 상응하는 이상의 손실을 일으키면 사실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조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조문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찾았나요? 자, 쭉 내려가서 11조 한번 봅니다. 이 조문도 유명한 조문이에요. 11조의 2 볼게요. 11조의 1. 자, 1항입니다.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로 보니까요.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직무집행으로 이렇게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는데 이유도 있죠. 이유.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이때도 손실을 보상해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직접 관계는 우리가 영업소 폐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합니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규칙사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어. 그래서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영업상 폐쇄 조치를 하다 문 부셔버렸어. 잘못해서. 그냥 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상대방도 책임을 있지만 책임 범위를 상응하는 정도로만 해야지 책임 범위를 초과해서 만약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럴 때는 당연히 손실보상이 예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직시강제는요. 급박해서 상대방의 의무를 명하지 않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박하게 직시강제를 하면서 손실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손실보상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그 소방법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소방도로 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방도로가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 부시고 가버리잖아요. 그냥. 왜냐면 지금 이거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법하게 거기에 주차가 돼 있었다. 위법한 뭐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시고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위법하니까 손실보상이 안 될 여지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소방 화재 진압의 급박성 때문에 일부 파손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손실보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 쓸 건 아닌 것 같아서 직시관계가 뭔지, 직접관계가 뭔지 이것만 찾아주시고 결국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걸 찾는 게 핵심이죠. 다음 공법상 결과적으로 청구는요. 공법상 결과적으로 청구는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아직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건데 공법상 결과적으로 청구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얘가 실무상에 인정이 된다면 공법상 결과적으로 청구 같은 경우도 공권이니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법한 결과가 존속되어 있을 때 그 결과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공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꼭 적어주라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적는 꼴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안 적었다고 점수 깎지도 않아요. 자, 다음은 과실의 객관한 경향인데요. 이거는 좀 중요하죠. 왜냐면 2조의 성립 요건에 보면은
공무원이 직무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각각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데 이 과실도요. 국배청,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권리의 성립 요건은 권리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권리 주장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거는 주관적 사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의 또는 과실 이 부분이 피해자가 권리 주장자는 피해자일 거 아니에요. 피해자인 국민인데 이 국민이 입증할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이거예요. 과실. 이런 과실을 어떻게 볼 거냐? 보통 우리 판례는 주의무 위반으로 보죠. 평균적 공무원, 평균적인 해당 업무의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주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주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객관적인 주의무를 평균적인 담당 공무원의 주의무니까 객관적 주의무가 되는 거죠. 객관적 주의무를 위반한 건데 판례 표현에서는 뭐 소홀히 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객관적 주의무를 결여했다. 이게 이제 과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실을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설도 있고 객관설도 있는 거죠. 과실 의무를 주관적으로 보는 거는 야, 과실 의무 자체가 주의무 위반이니까 주관적 판단 대상이잖아. 그래서 주관설이 다수의 판례라고 보여져요. 객관설은요, 이거는 선진국,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국민의 손해 정보를 위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과실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국가작용에 흠이 생겼어. 국가작용에 흠, 하자가 있으면 과실 있는 걸로 그냥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객관설입니다. 만약에 과실 개념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과실의 객관화 이루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예 과실 개념 자체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버린다면 객관화가 필요 없는 거죠. 결국 과실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논의는 주관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실을 주관적인 주의무 위반으로 보는데 이거는요. 주의무 위반을 판단하기가 너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설에서는 그 주관적 판단의 대상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객관화시켜요? 어제 배웠던 것처럼 일정한 간접 사실, 사실은 대외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런 간접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의 의무 위반을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의 추정 이론이에요. 주의 의무는 주관적 사실인데 간접 사실은 사실이니까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의 추정 이론은 결국 간접 사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주관적 사정을 추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네가 의무를 위반했겠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래서 간접 사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주관적인 주의무 위반을 추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추정 이론을 통해서 상대방은요, 피해자인 국민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과실이 추정돼 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추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반증을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나 공무원 측에서. 그래서 이론의 추정 이론은 일정한 사실만으로 주관적 과실이 추정돼 버리면 상대방이 반대되는 증거를 통해서 추정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릴 입증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과실의 객관화 견해의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위반했는지까지는 묻지 않아. 이게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는 조직과실 이론입니다. 어쨌든 니네 조직에 100명이 속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 과실을 저질렀어. 어쨌든 니네 조직에서 과실이 나온 거야. 이게 조직과실 이론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중요한 사건 같으면은 관련된 공무원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찍어서 누가 주의무를 위반한 거야. 이건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럴 때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는 조직과실 이론, 이런 것도 과실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의 객관화 이론이라는 건 첫 번째, 과실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권리 성립 요건이어서 피해자인 국민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화와 관련해서 과실 개념을 처음부터 객관적 개념으로 잡아버리면 객관화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실 개념을 주관적인 주의무 위반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내면에서 이루어진 주관적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실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객관적 사실로부터 그런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는 간접 사실로부터 과실을 추정하는 일련의 추정 이론이나 또는 가해범을 특정할 필요 없이 그 조직 내에서 누군가 주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히는 조직과실의 이론 같은 게 나온 거죠. 어디에서? 주관설에서. 여기서 이제 추상적 과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답안지 안 써도 돼요. 추상적 과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추상적 과실의 반대말은 구체적 과실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실은 주의무 위반이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주의무가 있어요. 주의무 단계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요, 만약에 구체적 과실로 보면 구체적인 주의무 위반으로 봐버리면 이 추상적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무 위반의 단계를 실제 그 사람이 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담당 공무원으로 볼 때는 이 정도가 평균이야. 평균적인 주의무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파리편에 의하면 객관적 주의무죠. 이런 객관적 주의무를 위반하면 과실을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어떤 사실관계에서 3개만 포착이 되는데 거의 10개를 포착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막 셜록 홈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얘는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정보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습득 능력이 뛰어나서 누군가는 3개만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주의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인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얘는 똑똑한 공무원이 만약에 10개를 사실관계에서 자신의 주의력으로 포착해낼 수 있어, 정보를. 얘는 높은 수준이야. 내 3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야.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개가 포착이 돼. 만약에요, 똑똑한 공무원은 주의력이 10개잖아요. 이 사람 뭐 조금만 잘못하면 다 과실이야. 구체적 과실도 다 버려요. 왜? 이 사람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다 알아. 모든 것을. 예전에 무슨 영화 보면 야구 보면서 내고 활성화돼가지고 다 인과관계를 막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영화 본 적 없어요? 아, 본 적 없어.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그게 무슨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 약을 먹으면은 뇌가 활성화돼버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뭐 10분의 2가 뇌를 쓴다고 그러잖아. 그 영화도 있고 루시도 있고 루시 말고 루시도 그런 영화죠. 루시 말고 다른 영화인데 그 영화 제일 마지막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부작용을 없애는 법을 자기가 뭐 운동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알아내. 근데 나중에 어떤 투자자인가 아마 로버트 드니로가 그랬던 건데 이 사람 딱 만났는데 자기는 이제 대소로가 됐어요, 이 젊은 애가. 처음에는 그 소설가였는데 근데 이 사람 딱 그러는 거야. 이 사람 심장을 딱 짚어보더니 당신의 뭐 생명 얼마 나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 트럭의 운전사에 지금 심장박동이 이러니까 무슨 사고가 날 거라고 딱 하는데 인과관계가 딱 연결돼서 사고가 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내가 활성화돼서 다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다 가시고 있지. 왜냐면 자기는 남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인과관계를 다 알아.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줄만 줄이면 사고 안 나게 할 수 있어.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과실은 사실은 불법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자기가 주력을 다했다면 그런 위법한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이게 사실 과실의 두 요소예요. 원래 과실이라는 건 민법에서 배울 때는 불법에 대한 예견하면서 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력이 너무 높아. 거의 선지자 같아.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뭔가 그 사람 있잖아. 뭐 그런 수준이야. 이런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다 과실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너무 둔해. 일반인들이 아는데 얘는 몰라? 그럼 얘는 과실 다 인정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구체적 과실로 안 가고 어떻게 한다? 일단 과실을 기준을 설정해서 이게 실제 과실은 실제 규율은 아니지만 평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과실이라는 말을 쓴 거지. 구체적 과실이 아니라. 근데 그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뭐 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대충 찍어서 만든 거 아닐까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얘가 결정돼 있다? 그건 좀 그렇잖아. 물론 기독교에서는 예정 성향이 있긴 한데 또 자유주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올해 한번 보려고. 지금 교황성화 소천하시고 좀 콘클라베 뭐라고 부르죠? 콘클라베? 콘클라베 지금 열리잖아요. 근데 얘 얘가 예언을 했는데 나는 걔 예언은 1999년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 예언이 있었다고 보니까 그때는 인간이 많이 죽는다는 건데 이것도 안 맞췄잖아. 근데 1999년이 실제 1999년이 아니랍니다. 이게 끝수라는 의미네. 999 이게. 근데 2025년에 얘가 지금 교황성화가 승하실 걸 마쳤다고 누가 그래. 근데 그 다음 예언이 뭐냐면 검은 피부를 가진 분이 된다고 이제 예언을 해놨대. 검은 피부. 그래서 지금 해석이 둘러갈래요. 아프리카계나 이쪽에서 될 거냐? 아니면 검은 피부라는 게 검은색이 여기도 무슨 수도회 있잖아요. 그 수도회 중에 어떤 수도회가 까만 그 옷을 입는 그 수도회가 있대. 그래서 그쪽 수도회에서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된다는 의미다. 아니다. 진짜 흑인 교황이 나온다. 제가 만약에 흑인 교황 성화가 나오면은 진짜 앞으로 믿어주려고. 더더라고. 거의 그냥 가시거리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일 것 같으면 진짜 인정해줄만 하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과 법칙이 보였나 보지 본인한테. 중요한 건 아니야. 인생의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거야.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기적은 없어. 그게 기적이야. 미래를 맞추고 이게 무슨 기적이야. 원래요. 미래를 예언하는 자는 아주 안 좋은 숙명이 있어. 기독교의 그 선지자들도 보면은 예언한 게 다 이게 재난 이런 거거든. 자기의 예언이 맞으면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 근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재난을 피해가면 자기는 가짜 선지자야. 거짓말 시킨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로 나오려면 자기 예언이 들어맞아야 되는데 들어맞으면 너무 많은 수만 명의 백성들이 고통받게 돼. 그런데 이 재난이 피해가면 자기는 거짓 선지자가 돼.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차라리 거짓 선지자 같은 거 봐야겠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가 안 돼도 되니까 훌륭한 행정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목표로 또 하루 전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고이 끝나려면 잘라야 되는데 공무원 대리 책임 끝난 줄 알고. 자, 자기 책임과 대리 책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은 또 반대로 되어 있죠. 이거는 답안지에 요즘 잘 쓰지도 않긴 하는데 뭐냐면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계사 이런 데서 배웠겠지만 국가 모델이 처음 출현했을 때는요. 국가가 처음 출현할 때 레비아탄 이론 이런 게 있잖아요. 신화 속의 괴물 같은 가장 강력한 존재를 만들어서 국가적 혼란을 끝내야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화 속의 괴물과 같은 가장 강력한 존재,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국가는요, 이렇게 레비아탄처럼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인데 이론상 얘는 적법해야 돼. 그래서 국가의 모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국가는 완전 무결하다. 그래야 국가의 합법적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완전 무결하다. 이걸 국가 무책임 사상이라고 불러요. 국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국가는 이론적으로 완벽해야 되니까.
이게 초기 국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의 국가를 만들 때 이론적 배경은 국가는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 그래서 군대를 거느려야 돼. 그렇지만 국가가 행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법하게 이론 구성을 해야 돼. 그래서 국가는 완전 무결하다. 이게 국가 무책임 사상이에요. 국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국가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손해배상을 할 때 보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이론 구성하냐면 공무원이 배상 책임이 있는데 국가가 그걸 대신 져주는 거야. 그게 대의 책임서예요. 대의 책임서.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지는 거야. 국가는 원래 책임이 없는 존재야. 왜? 이론상 완전 무결하니까. 모든 적법성의 근거니까 국가는. 그래서 개인 책임을 대신 져줬어. 그랬더니 얘는 책임이 이제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없어졌죠. 그러니까 대의 책임 설치하면 공무원의 개인 책임은 부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 주체는 지금 국가야. 이 둘 다 국가. 국가는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책임을 지는 거야. 누구의 책임을?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 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임을 대신 졌으니까 공무원은 책임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기 책임은 뭐냐면 국가는 공무원의 책임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는 거야. 이 자기 책임서는요. 공무원을 통해서 이득을 얻은 국가는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에 관해서도 스스로 관리 감독 의무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 뭐와 무관하게? 개인 책임과 무관하게. 그래서 각자 자기 책임을 지는 거야. 각자 자기 책임. 그래서 공무원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국가도 이런 공무원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거니까 국가도 감독상 배상 책임이 있어. 그래서 대의 책임일 때는 국가가 대신 책임을 져서 개인 책임은 남아있지 않아서 개인 책임 부정. 자기 책임은 각자 자기 책임이어서 공무원은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 네가 지고 국가는 공무원을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하는 자기 책임 지고 그래서 자기 책임일 때는 공무원 개인 책임이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도 책임이 있어. 그럼 어제 얘기했죠. 공무원 개인 책임은 그래서 선택적 청구로 넘어가는 거야.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국가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무원 개인 책임이 인정될 때만 선택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공무원 책임이 없어. 그럼 국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국가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서 가해 공무원의 공무원 개인 책임이 성립했을 때만 국가배상법상 국가도 책임이 있고 민사상 공무원 개인도 책임이 있고 그러면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 거죠. 오늘 배울 텐데 둘 다 책임이 있는데 공무원 책임을 국가가 다 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국가가 배상한 범위 내에서 얘도 책임을 면하거든? 그럼 국가가 나중에 구상하니까. 이거 이제 오늘 배워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책임 있는데 공무원이 다 갚았어. 그럼 공무원도 국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훌륭한 행정가가 되기 위한 또 한 걸음입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오늘도 힘내서 또 한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자, 화이팅 하세요.